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오늘은 7강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로는 9페이지고요. 교과서는 44에서 45페이지와 52에서 5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제가 교과서를 완전히 재조립해서 프린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고구려 역사를 조금 배우다가 백제 역사 조금 배우고, 그리고 신라 역사 좀 배우고, 그리고 다시 고구려 배우고 백제 배우고 신라 배우고, 이렇게 삼국의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동시기, 같은 시기에 각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알기 좋아. 뭐가 문제냐? 정작 여러분들이 각국의 역사,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 백제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 신라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 이렇게 각국의 역사의 그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각국사, 그러니까 고구려의 역사 흐름과 내용 쫙, 백제 쫙, 신라 쫙, 이렇게 각국의 역사의 기본적인 흐름과 내용을 딱딱딱 정리를 해놓고요. 그 기본 뼈대 아래에서 각국의 그 관계들, 다양한 그 관계들을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 처음으로 공부할 나라는 바로 어디? 고구려입니다. 자, 우리 고구려 역사 보러 갈게요. 자, 프린트 왼쪽 위에 우리 고구려의 인생곡선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고구려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공부할 거냐?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고구려 역사를 크게 세 개의 덩어리, 세 개의 시기로 쪼개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왕들이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떻게 고구려를 다스려 나가는가, 이렇게 그 시기별로 왕들의 정책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구려를 어떻게 세 덩어리로 쪼갤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지금 이 모습이었나요?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성장한 성인이었어요? 아니죠. 우리 처음에는 어떤 모습? 갓난아기 응애응애 태어나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걸음만 하다가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장기가 있어요. 고구려도 처음엔 응애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갓난 애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성장하듯이 고구려도 이제 유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점차 고구려가 성장을 해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덩어리,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이에요. 이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이 시기에 우리는 3명의 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번호 쓰는 건 왕들의 순서예요. 자, 이렇게 고구려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 성립과 발전, 이때 우리가 3명의 왕을 살펴볼 거고, 이때가 여러분 한 시기로 따지면 2세기에서 한 3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마냥 성장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나요? 아니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던 우리 고구려에게 엄청난 위기,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와, 위기에 맞아서 고구려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 위기는요, 고구려가 뭘 잘못했다기보다 고구려의 외부에서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자, 일단 위에서는 누가 쳐들어오냐?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당시 중국에 전연이란 나라가 있어요. 발음에 주의하세요. 이 전연이란 나라가 위에서 쳐들어오고, 이게 끝이 아니야. 아래에서도 누가 빵 치고 올라옵니다. 아래에서 누가 치고 올라오느냐? 백제가 치고 올라와요. 이때가 고구려의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시기로 따지면 한 4세기 정도 돼요. 자, 근데 고구려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나요? 그대로 멸망했나요? 아닙니다. 위기는 있을지언정 좌절은 없습니다. 고구려는 이런 위기를 다시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시기,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재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고구려의 위기와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재도약을 준비하던 시기, 이게 대략 4세기예요. 마침 또 이 4세기가 여러분들
백제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리즈 시절이었어요. 원래 국가 관계라는 게 그래요. 내 주변에 잘 나가는 나라가 있으면 그건 우리나라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 잘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가만 내비두질 않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백제가 워낙 잘 나가던 시기라 고구려가 더 쥐어 터진 것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 고구려는 화려하게 날아오르게 됩니다. 고구려의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 전성기 때 우리가 또 두 명을 살펴볼 거야. 고구려의 전성기. 이게 이제 시기로 따지면 한 5세기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은 언젠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다 죽어요. 국가도 역시나 마지막에는 멸망을 합니다. 언젠간 고구려도 이렇게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겠죠. 다만 그 사라지는 과정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고구려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렇게 고구려를 세 개의 시기로 쪼개고 그 시기에 왕들의 업적을 본다 그랬죠. 자, 어떻게 쪼갠다고? 첫 번째, 고구려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던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기, 2에서 3세기에 해당하는 이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기에 우리가 3명의 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4세기에 있었던 이 고구려의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 그 노력의 과정, 그때 우리가 또 2명의 왕들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거쳐 5세기에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던 고구려의 모습, 이때 또 우리가 2명의 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 역사를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세기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미리 말하면 여러분 역사는 연도 자체로 외울 필요 없어. 막 184년, 200 몇 년에 막 그런 식으로 연도로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다만 대략적인 시대의 흐름, 세기 정도는 알아주면 좋아요. 그럼 이 세기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연도에다가 100의 자리에다가 연도 헤아릴 때 그 100의 자리에다가 1만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300년이야. 그럼 몇 세기일까? 내가 말했지. 뭐에다 뭐 더하라고? 100의 자리에다가 1만 더하면 돼요. 3 더하기 1은 4. 이거 몇 세기야? 그래요. 4세기입니다. 그러면 399년은요? 이것도 똑같아요. 100의 자리에 1을 더하면 돼. 그럼 몇이야?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4세기예요. 근데 399년은 1년만 더 지나면 몇 년으로 바뀌어? 400년으로 바뀌죠. 이 400년은 몇 세기야? 4 더하기 1? 5세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판, 한 세기의 막판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4세기가 끝나는 지점이라 그래서 4세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시작될 때는 이제 처음이라 그래서 4세기 초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50년이야. 이게 몇 세기예요? 이것도 5세기죠? 근데 딱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5세기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써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몇 년이죠? 2020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몇 세기일까? 100의 자리 1을 더하니까 21세기인 거예요, 21세기.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연도에다가 세기를 헤아리는 방식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참고하라고 해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하나 확실하게 넣어야 되는 거는 고구려의 전성기가 몇 세기라는 거, 고구려의 전성기가 5세기라는 거.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이 각각 몇 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했는가, 그 정도의 흐름만 넣어두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역사를 공부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첫 번째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지도와 그 프린트 표의 내용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고구려의 성립입니다. 여러분,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주몽이었죠. 주몽. 활 잘 쏘던 애. 근데 여러분, 이 주몽, 원래 주몽은 어디 출신이었나요? 그쵸. 원래 주몽은 여기 부여 출신이었어요. 심지어 이 부여의 왕자님이었어. 그랬던 애가 어떻게 하다가 고구려를 만들게 됐죠? 그쵸. 주변의 형제들, 다른 왕자들이 주몽을 시기 질투해서 이 주몽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주몽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부여를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여기 압록강 유역의 산골짜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만든 나라가 바로 뭐? 그게 바로 고구려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해준 이 얘기에 따르면,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일당, 이 주몽 일행은 어디 나라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쵸, 부여에서 내려온 거야. 즉 고구려의 지배층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부여에서 나온 부여 출신이라는 거야. 즉 부여의 지배층과 이 고구려의 지배층은 혈통이 같다는 겁니다. 두 나라의 지배층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뭐였죠? 지금 쌤이 얘기한 이 일련의 과정의 스토리, 부여 출신의 왕자인 주몽이 도망쳐서 만들었다, 고구려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주몽설화. 그리고 두 나라의 사회 풍습이 굉장히 비슷했죠. 물건 흐름치면 12배로 갚아라, 일책 12법. 형이 죽으면 형수는 동생이 데려간다, 형사취수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여와 고구려의 지배층이 같은 집단이다, 유사한 집단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이건 우리가 여러 나라 성장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프린트 표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고구려의 성립, 부여 출신의 이주민이었던 주몽이 도망쳐서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만든 나라가 고구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 고구려, 처음부터 왕의 힘이 강했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왕의 힘이 강할 수가 없죠. 왜? 뭐로 시작하니까? 그렇지, 연맹왕국에서 시작을 하니까. 연맹왕국,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쵸? 여러 개,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이 각각의 부족들이 하나로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럼 나라의 대표가 있어야 하니까 누굴 대표로 세워? 그 모인 부족 중에서 그나마 세력이 강한, 가장 강한 부족의 군장을 왕으로, 대표로, 왕으로 추대하고 선출해서 그 왕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모인 게 그게 연맹왕국이잖아요. 그죠? 그 가장 강한 부족의 대표가 고구려에서는 주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왕을 뽑았어. 근데 그 왕은 힘이 강해, 약해? 굉장히 약했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부족을 지배하고 간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실제로 각각의 이 지방 부족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그 부족의 군장들이었죠. 각각 독립적인 지배권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이 삼국 모두는요, 이런 연맹왕국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연맹왕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발전하죠? 그렇죠.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서 왕권이 강해지는 무슨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이 고대 중앙 집권 국가로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나라, 그게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고구려예요. 발전.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뭐로 성장했다?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강력한 왕이 지배하는 이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2세기, 3세기형에.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저번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서 이 연맹왕국에서 여러분들 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일단 연맹왕국 왕의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세습도 못하고 막 선출했잖아. 하지만 이렇게 약한 왕이 그나마 힘을 가장 강하게 낼 수 있을 때가 언제야? 뭐 할 때? 전쟁할 때였죠. 그때만큼은 왕이 모든 부족의 대표가 되잖아. 그래서 왕권을 강하게 해서 제일 먼저 뭐 하죠? 이웃나라랑 전쟁을 하죠. 정복, 전쟁.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뭐 하죠? 어디 왕의 자리를 부족이 돌아가면서 하느냐? 이제 왕은 우리 집안에서만 하겠다. 왕위 세습.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전국에 통일된 법을 발표하죠. 율령. 그리고는 전국에 통일된 종교도 보급을 합니다. 그게 불교. 이렇게 정복전쟁, 왕위세습, 율령반포, 불교 수용. 이게 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구려가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3명의 왕들의 업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고구려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살펴보는 거예요. 3명의 왕들과 함께. 자, 제일 먼저 살펴볼 왕은 바로 태조왕입니다. 태조왕. 자, 연맹왕국이야. 왕의 힘이 약해. 자, 이 왕이 자기 힘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라고요?
그렇죠. 전쟁이라고요. 전쟁. 자, 그래서 태조왕도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왕에게 어떤 이득이 있죠?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면 더 많은 영토와 백성을 지배하게 되고 그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이 늘게 되죠. 단, 뭐 했을 때만? 이겼을 때만. 그러니까 전쟁을 할 거면 이왕이면 어디를 쳐야 돼? 나보다 약하고 만만한 내가 이길 수 있는 나라를 쳐야 돼요. 그래서 태조왕은 어디를 선택했냐? 예로부터 고구려에게 늘 삥 뜯기던 영원한 고구려의 봉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옥저랑 동해. 그 중에서 태조왕은 옥저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옥저를 정복해요. 그래서 삥 뜯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옥저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 왕권을 강화하는 첫 번째 단계, 그 정복전쟁의 타겟으로 옥저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이기고 이 태조왕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돼요. 자, 이렇게 권력을 손에 쥔 태조왕이 말합니다. 어디 이 나라의 주인인 왕의 자리를 건방지게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선출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의 자리는 중요하니까 안정적으로 물려주어야만 한다. 이제부터 왕의 자리는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우리 부족,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서만 독점적으로 뭐 하겠다? 세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 자기 집안에서 똑똑한 형제들에게 물려줍니다. 형제 상속. 이게 바로 전쟁 다음에 나오는 왕위 세습이었죠. 자, 이렇게 태조왕이 기본적인 틀을 다져 놓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바로 두 번째 고국천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국천왕은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야.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국천왕은 궁궐에서는 백성들의 삶을 내가 진짜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 그 밤마다 백성이 옷으로 갈아입고 이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숨어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관찰하는 그런 게 취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국천왕은 자신을 도와서 이 고구려를 이끌어갈 자신의 오른팔, 재상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았냐? 을파소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 을파소는요, 그 기존에 고구려의 그 유명한 명망 높은 잘 사는 귀족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을파소는 완전히 몰락한 귀족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런 사람을 뽑았느냐? 가난하잖아. 을파소는 실제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랑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뭐에 대해 잘 알아?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국천왕이 재상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을파소에게 물어봅니다. 을파소야, 너는 잘 알지? 이 나라 백성들, 이 고구려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니? 무엇이 고구려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니? 그리고 내가 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해주려면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을파소가 본인의 삶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당시 이 고구려라는 나라, 고구려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죠? 그쵸, 농민이에요. 농민이란 말이죠. 농업국가니까. 농민들은 뭐 해 먹고 살죠? 농사 지어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농사 어떻게 지어요? 일단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봄에 뿌린 씨앗이 언제 성장해요? 가을에 성장하면은 그걸 이제 추수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성장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농민들의 삶이잖아. 근데 이런 뭐가 문제냐? 그 봄에 뿌린 씨앗이 이 가을에 성장해서 추수할 때까지 이 중간에 이 기간 동안 뭘 먹고 살아요?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야. 부자들이야 늘 창고에 쌀이 그득하니까 그거 빼먹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가난한 농민들은 그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성장할 때까지 그 중간 기간 동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냥 쫄쫄 굶는 겁니다. 막 그 흙뿌리 캐먹고.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한테 귀족들이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다가와요. 어이구 백성아, 어이구 너 그 봄에 뿌린 게 성장할 때까지 먹을 게 없구나. 그렇다고 흙뿌리 먹으면 어떡해? 지지야 먹지 마. 야 내가 쌀 빌려줄게. 내가 빌려주는 쌀 먹고 배부르게 지내. 그리고 너가 나중에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그거 갚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백성이면은 어떻게 할래요? 그죠? 당연히 귀족이 빌려주는 쌀 빌려주는 쌀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그죠?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귀족들이 빌려주는 쌀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하면은 그거를 갚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죠. 귀족 나으리, 아유 감사합니다. 더 빌려주신 쌀 덕분에 저희가 그
곡식이 자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여기 그 봄에 빌려주신 쌀 한 가마입니다. 라고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 그 전에 인자한 미소는 완전 사라지고 딱 정색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왜 한 가마만 가지고 와? 아니, 나으리께서 한 가마만 빌려주셨잖아요.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임마. 이자 내야지, 이자.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너 한 가마 빌렸지? 내가 저렴하게 해서 한 20가마만 받을게. 한 30가마 받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마 빌려주고 20가마, 30가마 이런 식으로 이자를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붙여가지고 고리대를 왕창 때려가지고 받아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하루 먹고 사는 이 가난한 농민들이 그런 엄청난 이자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내, 얘들아? 그럼 어떻게 귀족이 이제 뭐라 말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쌀 빌려놓고서 이자 못 내는 거야? 너 갚을 능력 안 되면 어떻게 네 몸으로 때워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귀족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고구려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쌀을 빌린 다음에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귀족의 노비가, 백성들이, 멀쩡한 백성이 귀족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그 당시 고구려에 만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국가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 여러분, 왜 문제냐면은 일단 백성과 노비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백성은 또 다른 말로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 양인은요, 국가에 소속이 된 자유민이에요. 자유민이야.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뭘 내야 될까요?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비는 자유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노비는 그 노비를 소유한 귀족의 재산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말하는 짐승, 말하는 가축, 물건, 재산이야. 사고 팔 수 있는. 여러분, 가축이나 물건이 세금 내는 거 봤어요? 안 냅니다. 여러분, 노비는 자유가 없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고요. 국가에 세금을 안 내. 그냥 귀족의 재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과 노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뭘 내고 안 낸다는 거야. 그치? 백성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자유민이지만 노비는 뭘 안 내요? 세금을 내지 않는 귀족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많아야 좋을까? 노비가 많아야 좋을까? 그죠?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는 백성들이 많아야 국가는 좋은 거야. 그래야 그 세금이 들어와서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근데 지금 국가에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이 다 뭐가 되고 있어요?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귀족의 재산인 귀족의 노비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가는 뭘 못 걷는 거야, 지금? 세금을 못 걷는 거예요. 귀족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을파소가 왕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국천왕과 을파소가 손잡고 가장 먼저 만든 법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대법이라는 법입니다. 무슨 법? 진대법.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의 원인이 뭐야? 가난한 백성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중간 기간 동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높은 이자로 귀족에게 쌀을 빌려서 그 이자 못 내가지고 노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먹을 게 없니? 귀족에게 가지 말고 먹을 게 없으면은 우리 국가한테 와. 이제부터는 국가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를 빌려주겠다. 우리는 귀족들처럼 이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공짜로 쌀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추수하고 원금 그대로 한 가마 빌렸으면 한 가마만 그대로 갚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빌려주는 사업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자 안 받고. 여러분이 백성이면 당연히 귀족한테 가요? 국가한테 가요? 당연히 국가에 가서 쌀을 빌리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러한 진대법은 여러분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이거 만든 거 누구라고요? 몰락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을파소. 자, 이런 진대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훨씬 안정이 되겠죠. 이제 막 이자 못 내가지고 허덕이는 일이 없잖아. 백성들의 삶이 안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쩡한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죠? 노비가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죠. 국가는 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그지? 일반 백성들, 양인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확보할 수가 있죠. 국가는 양인, 백성들, 이 백성들이 노비가 되는 거를 막고 이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백성들 확보하면 뭐가 좋아? 얘들은 자유민이잖아.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뭘 바치죠?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도 늘어나겠죠. 그죠?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왕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진대법 덕분에 왕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왕의 힘은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의 주머니는 홀짝 줄어들고 누구의 힘은 확 약해질까? 그지, 멀쩡한 백성들을 노비로 후려치던 귀족들은 이제 그 짓거리를 못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깨갱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백성들의 삶이 안정된다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야? 그죠?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돼야 이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일해서 뭘 내니까? 세금을 내니까. 즉, 이 진대법은 여러분들 백성들의 삶도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노비가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왕의 힘도 강해지고 반대로 귀족들의 힘도 약해질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는 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진대법으로 백성들의 삶도 안정시키고 국가의 재정도 확보한 이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이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자, 여러분은 그 프린트 공간에 잘 적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 보기 좋게 옆에다 바로 적을게요. 자, 이제 고국천왕이 말합니다. 야, 이 나라 고구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각각의 부족들이 왕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생활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 연맹왕국의 특징 기억하죠? 힘이 약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고 해도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건 자기 부족밖에 없어요. 다른 각 지방의 부족은 누가 마음대로 다스려? 그 지방의 군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려가지고 독립적인 지배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야. 각각의 부족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국천왕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나, 왕이다. 그러면 각각의 지방의 부족들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나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왜 니들 멋대로, 왜 지방의 군장들이 자기들 멋대로 나를 다스리느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독립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두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모든 부족, 각각의 지방의 부족들을 누구의 명령을 따라라? 내가 시키는 대로, 나의 명령을 따라라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먹히는 이유는 진대법으로 힘을 강화시켰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이 5개의 부족, 고구려가 5부족 연맹왕국이라는 거 기억하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이 5개의 부족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왕의 명령을 따르는 왕의 행정구역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각각의 부족은 그 군장들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 없어? 이제 없는 거죠. 그죠?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 이제 지방은 누가 다스리는 거야? 그 군장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거야. 근데 얘들아, 왕이 혼자서 그 넓은 지방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못하잖아, 왕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릴 관리,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이 지방관이라는 건요, 군장이랑은 성격이 완전 달라. 군장은 왕의 명령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지방에서 놀던 애들이지만 이 지방관은 누가 임명하는 거야? 왕이 임명하는, 철저하게 왕의 명령만 따르는 왕의 손과 발이에요. 이제 지방은 군장이 아니라 왕이 임명한 지방관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5개의 부족이 왕의 통제를 따르는 왕의 지배 아래 있는 행정구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적 오부가 행정적 오부로 바뀐다는 말의 뜻입니다. 지방을 왕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왕이 이제 지방까지도 장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예전에 지방에서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지방을 다스리던 군장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잖아. 그럼 굳이 지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 있어봤자 할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지방에서 힘을 빼앗긴 군장들이 이제 왕의 곁으로 몰려듭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하 이러고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로? 수도로 몰려와서 뭐가 되는 거야? 중앙의 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의 독립적인 군장이 지방의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중앙으로 와서 왕의 신하인 중앙의 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국천왕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제 왕의 자리도 누구만 할 수 있다? 내 핏줄을 이은 나의 자식들만 왕이 될 수 있다. 내 형제들 이제 왕 못한다. 왕의 자리는 오직 우리 고씨, 나의 피가 흐르는 내 아들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왕위의 부자상속을 가지고 옵니다. 부자상속. 이제 형제상속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원래 여기 왕위 세습이라고 하는 게 발전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형제에서 이제 부자로, 아들에게로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분필이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돌아와서 전 공간 관계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서 잘 배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을 마무리 지은 왕이 바로 누구냐? 미천왕이라는 왕입니다. 미천왕.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미천왕이에요. 미친 왕이 아니에요. 자, 이 미천왕은 이 태조왕과 고국천왕이 쌓아놓은 이 역량을 다시 한번 외부로 분출합니다. 전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여러분 혹시 낙랑군이라는 거 기억해요? 낙랑군? 자, 여러분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고조선 기억나죠? 이 고조선이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그죠? 중개무역으로 너무 돈놀이 하다가 한나라한테 뚝 까맞고 망했잖아요. 그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고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4개의 군을 설치했어요. 이게 바로 한사군이었죠. 그 한사군이 이제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군은 다 망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후의 한사군 멤버가 바로 누구냐? 낙랑군이었어요. 미천왕은 그 낙랑군을 몰아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중국의 그런 식민 통치 기구를 완전히 몰아낸 게 미천왕이에요. 낙랑군을 격파했다. 이제 이 나라에서 한사군을 완전히 몰아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낙랑군의 위치가 참 묘해요.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이건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고구려가 있고 여기 백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신라가 있고 여기 가야가 있어요, 여러분들. 낙랑군의 위치가 어디였냐? 이 고구려와 백제 딱 사이. 여기가 바로 낙랑군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몰아낸 거야? 고구려의 미천왕이 이 낙랑군을 딱 하고 몰아낸 거야. 자, 이 낙랑군이 어디 있었다고요? 누구랑 누구 사이? 백제와 이 고구려의 국경 사이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충지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낙랑군이 사라진 거야. 이제 누구랑 누가 국경을 완전 맞대게 됐죠? 네,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백제와의 충돌은 고구려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백제와의 만남이 고구려에게 어떻게 위기로 작용하는가? 그 고구려의 위기와 그 고구려가 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고구려의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제도약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위기예요. 고구려의 위기는 4세기 때 찾아옵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우리가 네 번째로 공부할 고국원왕이에요. 고국원왕. 자, 이 고국원왕 때 여러분들 고구려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건 고구려의 잘못이라기보다 외부의 침략 때문이었어요. 일단 누가 쳐들어오냐? 북쪽에서는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중국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전현이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이 전현과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고구려가 큰 피해를 입었냐? 여러분,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여기 보시면 국내성이라고 나오죠? 국내성이 고구려의 수도였는데 이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고국 원왕의 아버지였던 그 미천왕의 무덤이 전현의 병사들에 의해서 도굴당해서 아버지의 시체마저 빼앗겨요. 그리고 미천왕의 아내이자 고국 원왕의 어머니였던 고구려의 왕후마저도 전현으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돌아볼게요. 아무튼 이 전현의 침략으로 수도였던 국내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고구려가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더 큰 위기는 이제 남쪽에서 찾아옵니다. 남쪽에서 누가 쳐들어올까요? 네, 백제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던 낙랑군이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이제 백제랑 고구려가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4세기라는 시기가 이 백제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라는 거야. 이 백제가 4세기 때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당시 백제 왕이 누구였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근초고 왕이었어요. 이런 근초고 왕의 지배 아래 이 전성기를 누리던 백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초고 왕.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병사를 끌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국원왕도 근초고 왕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직접 군대를 끌고 나아갑니다. 자, 이 양국 군대가 어디서 격돌하느냐? 여기 평양에서 격돌하게 돼요.
북진해 오는 백제의 근초고왕과 그를 막으려는 고구려왕의 고구려 군대가 평양에서 일대 격돌을 벌이게 됩니다. 승자는 백제 근초고왕이었어요. 고구려왕은 전쟁에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평양성 전투에서 누가 죽는다고요?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고구려 역사가 한 7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700년 고구려 역사에서 왕이 적의 침략으로 죽은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심지어 전연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될 때도 왕이 죽진 않았어. 근데 아예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구려 상황이 어때요? 이거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정말 고구려가 지금 엉망진창의 상황, 진짜 그 망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고구려의 구원투수가 바로 누구였냐? 고국원왕의 아들이었던 이 위기를 극복한 고구려의 구원투수,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림 왕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들 약간 흔히 그런 말 하죠. 야, 쟤는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애야. 진짜 냉정한 애야. 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소수림 왕이 딱 그런 이미지예요. 완전히 냉정하고도 냉철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소수림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소수림 왕이야. 왕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의 아버지였던 고국원왕이 어떻게 됐어? 백제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그쵸,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죠. 내 아버지를 죽인 백제에 각오해라 이러고 이제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끌고 북수열전을 벌였겠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아마 그때 소수림 왕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백제랑 싸웠다면은 고구려는 멸망했을 거예요. 당시 이런 엉망진창의 고구려가 그 강대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백제에게 달려들었다? 끝이었어요. 근데 소수림 왕은 그러지 않았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알아. 지금 고구려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아. 그리고 지금 고구려에게 필요한 건 뭐다? 무분별한 복수가 아니라 나라의 안정이다.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 아니면 고구려에는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밀어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KBS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근초고왕이란 드라마 알아요? 그 되게 옛날 드라마긴 한데 제목에 갈 수 있듯이 주인공이 누구야? 백제 근초고왕이에요. 그 화려한 백제 역사를 다룬 드라마예요. 거기서 이 내용이 나와. 이 근초고왕이 딱 기세좋게 평양으로 와서 근초고왕 목 딱 베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소수림왕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소수림왕을 어떻게 묘사하냐? 항상 손에 호두를 쥐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피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떠올라. 그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호두를 손에 꽉 쥐어요. 내가 흥분하면 안 돼. 여기서 내가 한 번만 감정적으로 휘둘렀다간 나라 망해. 일단 나는 이 혼란한 고구려를 안정시켜야 돼. 내가 이 고구려를 안정시키면 비록 나는 복수를 못하겠지만 언젠간 내가 뿌린 씨앗, 내가 안정화시킨 나라에서 나의 후손이 내 아버지의 복수를 해줄 거야 라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정말 소수림왕에 대해서 묘사를 잘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소수림왕은 자 정리하면은 어떻게 했다? 무분별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혼란에 빠진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했다? 안정화시켰다. 체제를 정비하는데 일생을 바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림왕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자, 이 소수림왕은 어떻게 그러면 혼란한 나라를 안정화시켰느냐? 일단 지금 상황이 어때? 왕이 죽었어, 얘들아. 온 나라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야. 전하께서 돌아가셨대. 우리 어떡하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죠. 이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의 마음을 일단은 안정시켜야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쵸. 하나된 마음, 하나된 사상, 하나된 종교가 필요하겠죠. 종교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아우릅니다. 통일된 종교, 바로 무엇? 불교를 가지고 와요. 중국에서 불교를 수입해 옵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는 어떤 거예요? 온 나라의 통일된 종교죠. 그 전까지는 각각의 부족들이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일차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의 통일된 종교, 통일된 사상인 불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로 그 마음을 모읍니다. 이런 통일된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국가가 통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이런 국가의 통합은 결국 나라의 권력이 누구에게 모이게 해줄까? 그죠? 왕에게 모이게 해주는가?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통합된단 말이에요. 중앙, 집권, 체제.
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일된 종교를 가지고 와서 국가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드냐?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다? 뛰어나고도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나 혼자 모든 일은 할 수 없다. 나의 손발이 되어줄 이 나라 고구려를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겠다. 그럼 그런 능력 있는 인재를 기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리망은 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태학입니다. 이 태학은 대학교를 말해요. 대학교. 오늘날 뭐 국립대학교, 서울대 생각하면 돼요. 그런 대학을 만들어서, 이런 태학을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 일할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소프리망은 마지막 한 발 더 나가요. 우리 고구려의 문제는 이 나라에 하나로 통일된 법이 없다는 것이다. 각 부족마다 자기들의 관습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 일괄적으로 먹히지가 않는다. 이제 이 나라에 통일된 법, 통일된 체제가 필요하다. 우리 이런 통일된 법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율령이라고 합니다. 소프리망은 율령을 반포해요. 자, 율령이라는 게 뭐라고요? 네, 온 나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법입니다. 자, 이런 통일된 법을 누가 만드는 거야? 그치? 왕이 만드는 거야. 이제 곧 왕의 말이 뭐라는 거? 법이라는 거. 모든 지방은 이제 왕의 명령대로 일괄적으로 움직인다. 통일된 체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라의 중심이 되는 법을 딱 반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요. 나는 왕이요. 너희는 나의 신하인 귀족이다. 너희 나의 신하다. 너희가 나에게 복종을 맹세하느냐. 이제 귀족들이 한마음으로 말합니다. 복종을 맹세합니다. 자, 너희들이 나에게 복종을 맹세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서열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열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소프리망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쁜 신하들이 있을 거고 빼딱하게 구는 개기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똑같이 대접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에게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부터 급을 나누어서 신하들의 등급을 쫙 나눕니다. 이런 거 우리가 관등이라 그래요.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었다. 그리고 등급을 나눈 다음에 이젠 등급별로 입는 옷도 정해줍니다. 고구려는 관리를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뭐 빨간 옷, 뭐 5등급부터 뭐 8등급까지는 뭐 초록색 옷, 이런 식으로 옷 색깔을 나눕니다. 이런 걸 우리가 관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별로 입을 수 있는 복장도 정해줍니다. 이걸 누가 정한 거야? 그렇죠. 왕이 정한 거야. 이제 신하들의 서열을 누가 나눈다는 거야? 왕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통일된 법을 만들고 신하들의 서열을 쫙 나눠놓은 겁니다. 나는 왕이요, 너희는 신하다. 확실한 신분제를 정립을 한 겁니다. 율령의 내용이죠. 차별적 신분제. 그거를 법으로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체제를 정비한 겁니다. 소프리망이 실제로 왕으로 즉위했던 기간이 한 20년 정도 돼요. 소프리망은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교를 받아들여서 온 나라를 통일된 사상 아래에서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국가를 통합하고 뛰어난 인재를 기르기 위한 태학을 만들고 나라의 통일된 법인 율령을 반포하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안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씨앗만 뿌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소프리망 참 그때 그 드라마에 나와. 마지막에 죽을 때도 호두를 손에 꽉 쥐고 있어요. 그 이제 아버지의 그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호두를 꽉 쥐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이제 소프리망의 마지막 모습으로 나와요. 자, 이런 소프리망의 노력은 후대에 빛을 봅니다. 이제 이런 소프리망의 이런 노력 덕분에 고구려는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그 전성기를 확인하러 갑시다.